안녕하세요. 존 버나드입니다. 자, 이거 환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지금 환율이 1,470원도 돌파했다가 살짝 내려왔거든요. 세 달 환율 이 상승 추이가 5.91%예요. 이거 뭐 적금보다 훨씬 높은 이자율이죠. 그 다음에 5년에는 31%인데요. 자, 그래서 오늘 어떤 내용을 하려고 하냐면 환율이 폭등함에도 불구하고 왜 정부는 돈 풀기를 좋아하는가, 그래서 그거에 대한 6가지 이유를 제가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그거 얘기해드리고요. 그다음에 하이퍼 인플레이션은 무엇이고, 그다음에 디플레이션은 과연 나쁘기만 할까, 이걸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환율이 1,470원을 넘었는데요, 이번이 네 번째라고 합니다. 자, 1998년 3월 20일 날 IMF 외환위기 때 1,470원을 넘었고요. 그다음에 2009년 3월 16일 글로벌 금융위기 리먼 브라더스죠, 이때가 1,488원으로 이때도 넘었었고, 그다음에 24년 12월 윤석열 정부 계엄 시기 때도 1,463원, 여기에서도 이제 1,470원을 넘었었고요. 그 다음에 25년 11월 12일 이재명 정부에서도 1,470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금 역대 네 번째로 이렇게 넘어섰다. 이거는 뭐 역사상 네 번째니까 이건 큰 거라고 저는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제가 오늘 기름 넣으러 주유소에 갔어요. 그래서 휘발유 가격 봤는데요, 진짜 이거 보고 놀랐습니다. 아니 뭐 제가 맨날 이 뉴스를 보면요, 브렌트유나 아니면은 원유 있잖아요, 크루드 오일, 이런 거 국제 유가는 계속 떨어진다고 하는데 국제 유가는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고, 이게 5년 차트를 가져왔거든요. 국제 유가는 계속 떨어지면서 역대 최저다, 그리고 오를 가능성이 적다, 뭐 이런 얘기가 계속 심심치 않게 들리는데 왜 휘발유는 지금 보면은 안 내려가고 쭉 이렇게 있죠? 야, 이거 보면서 휘발유는 왜 안 내려가고 있을까? 그래서 단기 차트를 가져왔습니다. 자, 1년 차트를 가져왔는데요. 자, 한국의 휘발유는 오히려 지금 요 근래에 오르고 있거든요. 지금 보면 왜 오를까? 국제유가는 떨어지는데 왜 오를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역시나 환율이 올리기 때문에, 환율이 이렇게 지금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휘발유 가격도, 국제유가는 계속 떨어지는데도 휘발유 가격은 오르고 있다. 이게 참 문제고요. 그다음에 휘발유 가격에는 역시나 세금도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유류세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세금이 점점 부족해지니까 그것도 더해지면서 지금 휘발유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 그러니까 환율이 오르면은요, 여러분들이 뭐 IMF가 안 올 것이다 뭐 이렇게 하시는 뭐 인플루언서 분도 있거든요. 환율이 뭐 오른다고 해서 경제 위기가 오는 거 아니니까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여러분들을 안심시키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는 뭐 저는 괜찮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여기 지금 제가 주유하려고 하니까요, 휘발유가 1,730원 달라고 하더라고요, 리터당. 그래서 그만큼 여러분들의 지금 뭐 휘발유 가격만 올랐겠어요? 들어오는 수입하는 뭐 밀이나 아니면 식량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여러분들이 다 수입해서 먹는, 그다음에 나이키 신발, 뭐 아디다스 신발, 이런 것도 다 수입해서 올 거 아니에요? 그게 다 올라갑니다. 요즘 러닝크루라고 해서 러닝화 지금 많이 사잖아요. 근데 그런 가격도 다 달러로 수입을 하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올라버리면요, 당연히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의 지갑은 얇아질 것이고 물가는 올라갈 것이다. 이거를 모르시면 안 되겠죠. 매번 제가 여러분들 깨우쳐 드리는데 이거 지금도 모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계속 물가가 원달러 환율 때문에 오르고 있다는 거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거 잘못 썼네요. 1,470원인데 1,670원. 1,670원도 나중에 돌파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요, 금융위원장도 B2 늘었지만 가계부채 위협 수준이 아니다, 뭐 이렇게 해서 왜 정부는 계속 뭐 가계부채가 이렇게 위협할 수준이 아니고 돈 더 풀어도 된다, 왜 돈을 더 풀려고 할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여러분들 의문일 거 아니에요. 왜 그럴까? 그게 의문이잖아요. 지금 보면 국가 채무가 이제 60% 선을 돌파 임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총 부채 증가율이 지금 뭐 27개국 중 1위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국가 채무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죠. 이제 뭐 줄은 적이 없고 이제는 앞으로 이제 25년, 26년, 27년, 29년까지 계속 가파르게 오를 이런 지금 전망을 하고 있고요. 여기 나와 있죠. 25년부터 29년까지 이제 29년에 GDP 대비해서 국가 채무 비율이 58%까지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채무 증가 속도가 지금 보면요, 이재명 정부의 확장 재정으로 지금 이제 쭉 25년에 1,301조에서 이제는 29년에 1,788조로 약 5년간 약 487조 원, 이 37.4%가 이제는 증가할 전망이다. 그러니까 5년간 여러분들의 가치는 아마도 이제 37.4% 떨어질 거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들의 돈의 가치가 그만큼 그냥 산술적으로 너무 이렇게 자세하게 들어가면 그렇게 아닐 수도 있겠지만 산술적으로 그냥 37.4% 쉽게 말해서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GDP 대비 채무 비율도 악화될 것이다. 여기 나와 있죠. GDP 대비해서 25년에 51.6%였는데요. 이게 29년에는 58%로 이렇게 오를 전망이다. 그러니까 성장보다 빚이 더 빨리 늘 것이다. 이게 GDP가 더 빨리 늘면요 51%에서 이렇게 줄어들 거거든요. 여기 지금 46.8%에서 여기 46%로 줄어들었잖아요. 이런 것처럼 GDP가 국가 채무보다 더 늘어나면 이게 떨어져야 되는데 이제는 국가 채무가 GDP보다 훨씬 더 늘어날 거니까 이제는 29년에는 58%까지 가겠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국제 비교 시에 속도가 더 빠르게 늘어난다는 게 이게 문제죠. 지금 보면 일반 정부의 부채 이게 D2라고 하거든요. D2는 2019년 39.7%에서 25년 53.4%로 상승을 했고요. OECD 37개국 중 5번째로 빠른 증가세다. 그래서 2018년 30위였던 부채 비율 순위가 25년에는 20위로 상승을 하고 앞으로는 더 많이 상승할 수 있다. 그리고 총 부채, 정부 플러스 민간의 부채가 급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그래서 쭉 보면 여기 2019년에서 24년, 그다음에 25년 이렇게 해서 쭉 보면 약 40.6%가 증가를 했다. 1840조 원이나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7개 국 중에 1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채가 정부 민간 다 합쳐서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 부채의 굴레에서 우리가 대체 언제 벗어날 수가 있을까? 이거는 뭐 전 정부도 이렇게 지금 부채를 계속 늘리고 있고요. 여야 떠나서 물론 정치적으로 여러분들이 비판하시고 싶겠지만 결국에는 여야 둘 다 결국 정부 당국 정치인들이라고 해야 되나? 다들 빚 늘리는 거를 좋아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지금 6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이거는 뭐 수치를 한번 쭉 보세요. 이 우리 국가 부채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우리 정부 부채가 계속 늘어나는 게 이게 걱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6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뭐냐? 왜 정부는 계속 돈을 풀려고 하냐? 첫 번째는 단기 경기 부양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찍어내면 유동성, 시중에 돈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보시면은 시중에 돈이 많이 늘어나니까 정부가 발행한 돈을 이 인프라, 복지, 이 보조금으로 지급하면 소비와 투자가 늘어나서 GDP가 일시적으로 상승을 하죠. 우리 지금 뭐 민생 지원금이나 이런 걸 퍼뜨려서 여러분들 단기적으로 지금 뭐 자영업자들의 이런 뭐라 하지 매출이 늘어났잖아요. 그런 것도 이 효과가 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 때는 이 효과가 특히 크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이제 성과가 보이는 정책으로 이게 인식이 되기 때문에 돈 뿌리는 거를 좋아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냐? 세금 인상보다 저항이 적다. 그러니까 세금이 올리면요, 여러분들 진짜 세금 올리면 지금 난리 나잖아요. 우리가 뭐 실예로 뭐 금투세만 해도 뭐 그거 올린다고 막 엄청나게 지금 반발이 크고요. 그리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화폐를 발행하면은요 눈에 잘 띄지 않는 세금이기 때문에 이게 뭐 국민들이 이걸 잘 몰라요. 이 물가가 오르면 실질 구매력이 줄어드는 인플레이션 세금이 되지만 국민은 직접 세금을 내는 느낌은 덜 하잖아요. 이 부가세나 이런 걸로 다 뜯어가는데 직접 우리가 세금을 내는 것처럼은 생각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보면은요 인플레라는 이름은 간접 세금이다. 이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한 이틀 후에 이거 또 정리를 해서 왜 간접 세금인지 이것도 얘기를 해드릴게요. 또 설명하려면 길으니까요. 그래서 이걸로 재정을 메우는 셈이거든요. 그러니까 세금을 늘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돈을 풀어버리면요 자동적으로 세금이 또 생기거든요. 인플레이션으로. 그래서 그런 걸로 안 보이게 보이지 않는 손 막 이런 것도 있잖아요. 국민들에게 그렇게 돈을 거둘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부채 상환 압력이 완화된다. 세 번째로는 이게 뭐냐? 국가가 이미 빚을 지고 있을 때 이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실질 부채 부담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서 어떻게 보면 되냐? 100조 원의 빚이 있을 때요. 물가가 2배 오르면 실질적으로 절반의 가치가 갚게 되는 효과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이 채무자 이제 정부는 인플레이션을 선호합니다. 반대로 채권자 국민이나 연금은 이걸 손해를 본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지금 뭐 100조 원의 빚이 있어요. 그냥 1000조 원 죄송합니다. 1000조 원입니다. 잘못 읽었네. 1000조 원에 여러분들 정부가 빚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시중에 돌아다니는 화폐는 한 2,000조가 있다고 해요. 2,000조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 화폐를 정부가 이제는 4,000조로 늘려버리면은요. 이게 1,000조의 이런 뭐라고 해야죠? 빚이 2분의 1 토막이 나는 효과가 나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통화 발행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부 빚은 정부가 계속 화폐를 늘린다고 하면요, 결국에는 빚이 떨어진다. 이런 명목상 빚이 떨어지니까 결국은 물가는 오르죠. 그래서 이 짜장면 한 그릇을 먹으려면 나중에는 이렇게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다. 왜냐, 정부가 부채를 엄청나게 발행을 해버리니까, 돈을 발행해 버리니까,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번째로는 이게 중요하죠. 선거용 단기 포퓰리즘으로 유혹이 된다. 그러니까 뭐 트럼프도 그렇고 지금 뭐 배당금을 뿌린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돈을 찍어서 각종 지원금, 보조금을 뿌리면요, 단기적으로 국민의 만족도, 지지율이 상승합니다. 당장 좋아 보이는 정책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부작용, 그러니까 물가 폭등이랑 통화 가치 하락, 그다음에 원달러 환율의 폭등, 이런 거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선거 전 재정 확대에는 전 세계가 지금 자주 쓰는 수단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쓰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이걸 다 쓰고 있고요. 중요한 건 우리나라는 좀 깨어났으면은요, 장기적으로 조금, 지금 단기적으로 힘들더라도 장기적으로 우리가 좋게 하기 위해서는 금리를 올리든지 아니면은 긴축을 하든지 해서 망할 기업은 망하게 놔두고, 그래서 선순환 되게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우리나라에는 좀비 기업들이 너무 많고요, 망할 기업들도 안 망하게 계속 지원을 해주고, 그렇게 되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그게 과연 좋은 것인지 저는 좀 걱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세계적 추세를 봤을 때는요, 부채 경제 구조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미국도 지금 국가 부채를 계속 늘리고 있고요. 선진국들 뭐 일본, 영국, 프랑스 등등 이런 선진국 국채들도 국채의 이런 수익률이 계속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걔네들도 결국에는 부채 기반의 경제를 계속 굴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중앙은행은 돈을 찍고요, 정부는 채권을 발행하며 민간은 대출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얘네들이 부채 경제를 이끌어야 결국에 통화 발행권이 있고, 그다음에 대출을 할 수 있는 중앙은행과 정부의 이 힘이 세지거든요. 국민들의 힘은 약해지고요.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에서는 국민이 계속 약자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구조에서는 돈을 찍지 않으면 시스템이 멈추는 단계에 와 있어서 정부는 결국 인플레이션 유지를 택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있게 부단히 움직여야 돼요. 진짜 여러분들 가만히 있으면은요, 가난해져요. 진짜 이거는 이제는 진리가 됐는데요. 아직도 뭐 저축만 해도 된다, 예금만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아니면 뭐 연금 저축이나 뭐 IRP, ISA, 그다음에 ETF, 주식, 금, 뭐 은, 이런 거를 투자하는 방법을 아예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정말 걱정이에요. 그런 분들은 진짜 열심히 일하고 내가 열심히 돈을 벌고 모아도, 물론 부동산을 사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해칭이 되겠지만, 부동산 말고 그냥 내가 열심히 자산을 모아서 뭐 저축을 하고 아니면 열심히 임금을 올렸는데도, 중요한 거는 이런 인플레이션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치는 오히려 더더더더더 떨어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섯 번째는 대가도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부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통화 남발을 하고 화폐 가치 하락을 시키고, 그다음에 물가 폭등시키고, 자산 거품, 그다음에 빈부격차를 확대로 이렇게 이어진다고 하면요, 여기 과거 이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 때도 1920년대 독일이거든요. 그다음에 짐바브웨,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뭐 튀르키예 이런 데처럼 화폐 붕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돈을 찍는 것과 이 긴축 사이의 균형이 핵심 과제다. 근데 우리나라는 너무 이제는 통화를 좀 남발하는 거 아닌가 조금 걱정이 되거든요. 이게 1923년 때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의 이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보여주는 지금 사진이거든요. 여기 보이시죠? 애들이 이 지폐 다발을 갖고 장난 이렇게 피라미드 같이 이렇게 탑을 쌓아서 갖고 놀아요. 그 다음에 뭐 지금 이 신사가 어떤 걸 사려고 가니까요, 뭐 짜장면 한 그릇이든 아니면 빵 한 조각을 사려고 이렇게 큰 지폐를 갖고 가고 있으면 수레에 끌고 갖고 가고 있다. 그만큼 통화 가치가 완전 하락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통화 정책을 잘못하면요,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도 그렇게 될 수가 있다. 여기 나와 있죠. 독일의 바이마르 공화국은 경제 파산을 했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 막대한 전쟁 배상금 부담과 이를 충당하기 위해서 과도한 화폐 발행으로 인한 하이퍼 인플레이션, 그다음에 심각한 재정 적자와 국제적 압박으로 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1921년, 23년 사이에 통화 가치가 기록적으로 폭락을 했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자, 바이마르 공화국의 초인플레이션, 하이퍼 인플레이션은 금 마르크당, 그러니까 마르크당 금 가격이요, 1조에서 1조 마르크, 뭐 엄청나게 늘어났다. 이게 좀 잘못 얘기한 것 같은데요. 엄청나게 늘어난 게 지금 보이시죠? 야, 이게 공이 몇 개가 붙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무서워지고 있다. 1마르크에서 이렇게 됐네요. 1마르크에서 1조까지 갔다는 얘기입니다. 야, 진짜 금 하나를 살려고 마르크가 이제는 1조까지 가버렸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죠.
금 한 돈을 사려고 이제는 1조가 필요한 상황이 와버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까딱 잘못하면은 이 정도는 아니겠지만 비슷하게 이렇게 환율이 뛰어버릴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거는 금의 동결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요. 환율로 보면은 이렇게까지 우리가 오를 수도 있겠죠. 잘못하면 통화 가치가 완전 화폐가 이 원화가 휴지 조각이 된다고 하면 충분히 이렇게 될 수도 있다. 이거를 여러분들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디플레이션은 무조건 악일까? 여러분들 뭐 계속 언론에서도 가스라이팅 하잖아요. 디플레이션 뭐라고 해야죠? 경기 침체처럼 얘기하고 디플레이션이 경기 침체처럼 얘기하고요. 그래서 이게 되면은 안 좋아진다. 경기가 안 좋아지고 이거는 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거는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근데 좋은 이런 상황은 뭐가 있을까 제가 조금 생각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생산 향상형 디플레이션은 경제에 긍정적이다. 이게 뭐냐? 기술 발전이냐 효율성 향상으로 물건을 더 싸게 만들 수 있을 때 우리가 물건을 효율적으로 더 싸게 만들 수도 있잖아요. 기술이 발전하면 그러면은 이 디플레이션은 좋은 형태로 작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반도체, TV, 스마트폰 가격은 계속 떨어지기만 하지만 떨어지지만 산업은 성장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가격 하락이 효율 향상으로 이런 결과를 미치기 때문에 소비도 늘어나고 싸고 좋은 제품이 넘치는 사회로 건강한 디플레이션 상태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국민의 실질 소득이 늘고 그다음에 소비 여력이 커지기 때문에 출산율도 늘고 소비도 늘어나고 경제도 더 좋게 돌아간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시면은요. 디플레이션이라고 하면은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좀 어려운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자면 여러분이요. 10,000원을 갖고 있어요. 10,000원을 갖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10,000원으로 여러분들 짜장면을 그냥 2그릇 먹었다고 합니다. 2그릇 먹었다고 치면은요. 이제 만약에 디플레이션이 있다고 하면요. 10,000원이 이제는 뭐 2.5그릇 아니면은 3그릇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냥 쉽게 말해서 뭐 정부나 아니면은 언론에서는 디플레이션이 엄청 안 좋은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냥 우리 같이 국민 입장에서는 똑같은 10,000원을 벌었는데요. 예전엔 2그릇 먹던 게 디플레이션이 되면 2.5그릇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의 이런 뭐라고 해야죠? 임금이 늘어나는 효과거든요. 그런데 언론에서는 안 좋다고 얘기한다. 디플레이션이 마냥 안 좋은 것처럼 얘기한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통화 가치의 상승. 그래서 국민의 구매력이 강화된다. 아까 말씀드렸죠. 10,000원의 가치가 이제는 원래는 짜장면 2그릇이었는데 이제는 2.5그릇 아니면 3그릇까지 먹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면은요. 여기 나와 있죠. 국민 입장에서는 같은 돈으로 더 많은 물건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 수준이 향상이 되고요. 특히 고정소득자, 이 연금생활자나 저축자 있잖아요. 저축가에게는 돈의 가치가 지켜지는 환경이므로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정부는 이쪽으로 안 가고 있죠. 즉 디플레이션은 근로소득자와 저축가에게 보상, 인플레이션은 채무자와 그다음에 정부에게 보상이 되는 구조다. 그러니까 정부가 유리한 입장으로 가려면 인플레이션으로 가야겠죠. 그러니까 디플레이션을 그렇게 악처럼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지금 통화정책 신뢰를 높이는 거죠. 그래서 중앙은행이 무분별하게 돈을 찍지 않고 통화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때는 나타나는 이런 현상인데요. 자, 이런 현상에서는 투기보다 이 실물 경제 있죠. 여러분들 아시죠? 실물 경제와 생산활동 중심으로 성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조업 위주로 성장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가 환율도 얘기해드리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도 얘기해드렸잖아요. 내가 만약에 그냥 진짜 달러를 갖고 5년 전에 그냥 달러만 들고 있어도 31%나 32%가 올랐어요. 그런데 여기에 뭐 채권이나 아니면 미국 주식에 투자했으면요, 내가 100억 갖고 있었으면요, 그냥 달러로만 해도 31억 32억이 생겼는데요. 100억 갖고 그냥 미국 주식에 투자했으면요, 뭐 200억 300억이 됐을 수도 있었다. 물론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냥 S&P 500만 투자했어도 200억 300억은 그냥 됐을 거다. 그러면은 만약에 여러분들 제조업을 하시다가 어떤 분이 공장을 운영하는데 100억의 이런 자금이 생겼어. 어떤 뭐 여러 가지 수출을 해서 그 자금을 일단은 뭐 구매를 하지 않고 자재를 구매하지 않고 갖고 있었다가 한국 부동산에 투자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100억 달러를 그냥 갖고 있었는데도 31억 32억이 생긴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안 했는데 5년 후에. 근데 5년 후에 만약에 채권이나 미국 주식에 넣어놨어. 그러면 200억 300억 달러가 되어 있으니까 300억 그냥 300억이라 할게요. 죄송합니다. 300억이 되어 있으니까 누가 이제 투기를 하려고 하지 실물 경제나 생산활동 제조업 중심으로 성장하려고 하지 않겠죠. 그래서 일본의 장기 디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대 채권국 그다음에 안전자산국으로 평가받는 이유도 이것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도 그런데 지금 또 일본도 뭔가 잘못됐죠.
이제는 인플레이션으로 일본도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쌀 가격도 엄청나게 올랐다고 하고 있고, 일본도 이제 인플레이션 때문에 더 고생하고 있는데, 과거에 디플레이션으로 이 세계 최대 채권국, 그다음에 안전 자산국도 평가를 받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요, 버블 억제가 있죠. 그래서 자산 가격을 안정시켜준다. 인플레이션 때는요, 여러분들 부동산과 주식이 그냥 자산이 막 과열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엄청나게 올라와서 벼락거지를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디플레이션 국면에서는 과도한 투기를 억제해서 거품 붕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그래서 실력 없는 자산 가격 상승을 걸러내는 정화작용을 한다. 이게 좋은 저는 경제 구조라고 보는데, 인플레이션이 요즘은 너무 많이 심하죠. 디플레는 거의 없어지고, 그래서 이게 참 걱정이다. 근데 정부에서는 이것만 들고 디플레가 안 좋다고 얘기하잖아요. 수요 부족형 디플레이션 위험. 그래서 내일 더 싸질 테니 오늘 안 사, 이렇게 해서 소비를 미루게 되고 기업 매출이 줄어들고 임금이 줄어들고 실업률이 올라가는 이런 수요 부족형, 그러니까 디플레이션이 되면요 소비가 줄어든다, 이렇게 해서 디플레이션은 무조건 안 좋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만 원의 가치가 지금 짜장면 두 그릇에서 2.5그릇으로 늘어난다고 하면 한 그릇 정도는 그냥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1만 원 갖고 소비가 더 늘어날 텐데, 계속 소비가 줄어들 것처럼 계속 이거를 얘기한다. 내일 더 싸질 것 같으니 오늘 안 산다고 이렇게 얘기한다. 참 그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 정부는 인플레이션을 유도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우리의 지금 이런 지갑은 계속 얇아지면서 자산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우리의 지금 지갑은 점점 얇아지고 점점 가난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지금 보이시죠? 좋은 디플레이션은 기술 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실질 소득 상승, 그 다음에 물가 안정, 그다음에 근로자와 저축가, 그다음에 국민 전체에 유리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나쁜 디플레이션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는 지금 채무자와 정부가 손해를 입기 때문이다. 이게 가장 크니까 우리는 정부가 더 중요하죠. 그래서 정부가 디플레 쪽으로는 이끌지 않는 이유가 다 자기한테 불리하기 때문에 이끌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 나와 있죠. 금통위원들 이거 지금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10월에 기준금리 동결 배경을 보니까요, 금리 내리면 주택시장이 자극이 돼서 더 폭등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해서 금리를 동결시켰다, 이렇게 하는데요. 저는 제가 봤을 때 이런 환율이나 지금 봤을 때는 금리를 올려야 됩니다. 올려서 부동산이 터지든 말든 연착륙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연착륙이든 경착륙이든 시켜서 부동산의 이 버블을 꺼트려지면서 나중에, 지금은 힘들지라도 나중에 이제 추가적인 상승을 도모해야 될 텐데, 우리나라 이런 돈과 이런 게 효율적인 이런 뭐라고 하죠, 벤처 투자나 아니면은 뭐라고 해야죠, 이런 개발에 전자 아니면 반도체나 이런 스타트업 이런 데에 돈이 들어가서 새로운 기업들, 소위 말해서 오픈 AI도 될 수가 있고요, 딥시크가 될 수도 있고요, AI 기업, 구글,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이런 기업들이 나올 수 있게 그런 데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죄다 금리를 내리면은요, 죄다 여기 지금 강남 아파트로 다 들어가죠. 아파트 공화국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이런 돈들은 제일 쓰잘데기 없는, 제일 효율성이 적은 아파트에 다 들어가 버린다. 그게 과연 좋은 건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존 버나드도 경제를 모르는구나, 이 아파트의 가치가 그 위치에 이 땅값이 오르기 때문에 오르는 거지, 이 바보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서울 한복판에 진짜 30년 된 이런 뭐라 하죠, 구축 이런 아파트가 막 20억 30억 한다는 게 진짜 그거 보면서 저게 그만한 가치가 있을까. 진짜 조금 저게, 그리고 저런 돈이 몰려 있으면은 얼마나 더 지금 우리가 젊은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새로운 성장 동력에 투자할 돈들이 저기에 묶여 있다는 게 참으로 안타깝다. 저 이렇게 썩다리 빌라나 썩다리 아파트에 몰려 있는 게, 그것도 30억, 20억, 30억 달라고 한다는 게, 진짜 우리나라가 정말 걱정이 너무 많이 됩니다. 나라 걱정이 너무 되네요. 그래서 내일은 어떤 걸 할 거냐면, 인플레이션을 지금 정부에서 미친 듯이 좋아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내일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지금 아까 바이마르 공화국 그게 왜 망했는지 그것도 예를 들어서 한번 그렇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그 다음날 좀 며칠 뒤에는 저는 이거 한번 제가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유튜브 자주 보는 금이랑 아니면 경제 분석해주는 채널인데요, 마네코라는 채널이에요. 여기에서 어떤 지금 프랜시스 헌트라고 해서 이분이 나왔는데요, 이 각국
그러니까 일본이랑 한국이랑 아시아 이런 통화들 이런 환율이라고 해야 되나 통화의 이런 가치를 분석을 해줬어요. 위안화도 그러고요. 그런데 한국 통화 원화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을 해줬는데요. 이분이 원화가 아주 약하다고 합니다. 아주 약해서 장기적으로는요 환율이 3,000원까지 갈 수도 있다 이런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원화 차트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과거에는 이렇게 지금 했다가 다시 올라갔고 이 삼각 수렴이라고 해야 되나? 삼각 수렴이 되는데요. 크게 이제 삼각 수렴이 됐고 여기서 지금 올라갔다 내렸다 이렇게 하면서 결국에는 단기적으로 지금 뭐 이분이 예상하기에는 29년에는 거의 2,000원 갔다가 2,000원 부근 넘어섰다가 이제 35년에서 36년 30년대 가면은 3,000원까지도 갈 수가 있다. 이거를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 제가 조금 분석을 해서 이게 조금 영어이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제가 주석을 달고 조금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이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것도 심각하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 진짜 원달러 환율이 10년 뒤에는 3,000원이 된다고 생각하시면은요. 여러분들 지금 미리 대비를 하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진짜 미리미리 대비해야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그러면 뭐 미국 주식에 투자하면 좋지 않냐 이렇게 하는데요. 미국 주식도 저는 조금 이제는 이 밸류에이션 부담이 커졌다고 봅니다. 왜냐 AI 데이터 센터에 요즘은 너무 많은 돈이 투자가 되고 있어요. 자, 자금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여기에 대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캐펙스 투자라고 하죠. 이 투자가 너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빅테크 이 채권 발행도 사상 최대인 880억 달러까지 이렇게 급증을 했고 그다음에 메타랑 오라클 이런 데가 각각 9월 10월에 300억 달러와 180억 달러의 부채를 발행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니까 부채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얘네들이 이제는 돈을 빌려서 데이터 센터를 계속 짓고 있는데 이 데이터 센터 짓는 게 나중에 이게 수익이 될까 그거에 대한 이제 의문이 계속 커지고 있고 그다음에 24년 전체 대비해서 지금 보면 500%나 증가를 한 거라고 합니다. 이게 너무 많은 투자가 되고 있다 이거죠. 근데 나중에 이제 원금 회수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것까지도 계속 부담이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는 2015년부터 24년까지 해당 부분의 연평균 발행액인 320억 달러의 4배가 달하는 수준으로 엄청나게 차입액을 늘려나고 있다. 진짜 무서워지고 있다. 이제 AI 부채가 계속 이제는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담감도 계속 커지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마이클 버리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계속 경고를 하고 점점 무서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기술 캐펙스가 이 폭발적으로 AI 투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자본 지출은 지난 5년 동안 2000년대 인터넷 거품 때보다 더 많이 증가했습니다. 이것이 지속 가능하고 성과가 있을 것인가? 그래서 AI 이 캐펙스 투자 이거 버블 아닌가? 그리고 언제 터질까? 이거를 여러분들도 예의주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조금 현금이 생기더라도 좀 지켜보고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금과 은에 저는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 지금 보면 미국 정부의 이런 빚도 부채도 지금 38조 원이 넘어서 40조 달러까지 넘어갈 수가 있다. 38조 달러에서. 그래서 이게 조금 걱정이 되고요. 트럼프가 계속 이제는 다극화 시대를 만들어주고 있죠. 미중 무역 전쟁에서 계속 똥볼을 차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보면 볼수록 점점 다극화 시대가 오고 있어요. 트럼프에게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기축통화의 패권도 이제는 점점 과도기로 몰아주고 있고 그 과도기 동안 위안화가 기축통화가 될 거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것도 따로 영상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럴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냥 근본 이제로 다시 돌아갈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 달러가 이렇게 부채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뭔가 이제 달러에 대한 이런 미국 국채나 이런 거에 대한 신용이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달러가 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근본 이제로 돌아가고 그다음에 은본이제로도 들어갈 수가 있겠죠. 왜냐 은값이 지금 51달러를 돌파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면요 이 은이어 있잖아요. 여러분들 원전 있잖아요. 각 원자로 제어봉에 300에서 500만 온스의 은을 소모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은 현재 23개의 원자로를 건설 중이며 2030년까지 30개를 더 건설할 예정이고요. 미국은 은을 중요한 광물로 분류했습니다. 그래서 광산 생산량이 100%가 산업계에 직접 투자되고 투자자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역사상 최초의 해를 맞이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은의 수요가 산업적으로 이렇게 늘어나니까 아마도 여러분들이 이제 갖고 있는 실버바들이 더 귀해질 것이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실버바나 골드바가 더 귀해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실버바는 앞으로가 더 귀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 한 번씩 보시고요. 실버바를 살 수 있을 때 여러분들 사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금은방이든 아니면
당근이든 뭐 쿠팡이든 여러분들이 알아서 사세요. 저는 그냥 편하게 쿠팡이랑 그런 데서 사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지금 1달러 구매력도 지금 1914년 연방 정부 설립 이후 급격하게 계속 떨어지고 있죠. 이렇게 떨어지는 동안 지금 금의 가치는 그만큼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를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쿠팡 이쪽에 관심 많으시면요, 제 영상 더보기란에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들어가 보셔서 여기 클릭하시면, 이쪽 클릭하시면은 옆에 이렇게 떠요. 이렇게 옆에 뜨면은요, 여러분들 한 번씩 클릭해 주셔서 그냥 시세만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사실 분들은 투자하셔도 됩니다. 투자하셔도 좋지 않을까. 이제 실물 금융과 실물 은이 앞으로 이제 환율이 폭등하고 그다음에 경제가 또 안 좋아지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요, 더 이게 귀해질 겁니다. 앞으로 더 귀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뭐 이거 말고도 제가 다른 거 뭐 책이나 이런 것도 올려드리니까, 아니면 뭐 여기에 클릭을 하고 쿠팡에 들어가셔서 다른 거 사주셔도 저한테 도움이 되니까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도와주셔야 제가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좋은 버나드였고, 여러분 내일도 이제 더 좋은 이런 경제 얘기 해드리고 환율 얘기도 해드릴 수 있으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